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부경 앵커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300명의 동포들이 참여해 약 50곳의 상하원 의원실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 법안 HR 1369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공공외교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미주 민주참여 포럼의 최광철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조앵커님 반갑습니다. 최광철입니다. 먼저 미주 민주 참여 포럼 KPEC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단체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미주민주참여 포럼 KPEC은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라는 단체고요.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라는 민주사회 보편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보수 진보를 넘은 한인 정치력 향상을 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하늘과 또 역사가 내려준 사명이지요. 그런 평화 공공외교라고 할까요? 평화 옹호 활동을 해나가는 비영리 유권자 평화시민단체입니다. 2016년부터 준비해서 2017년 11명이 모인 가운데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미 전역과 해외에 15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분의 보드 멤버가 계시고 또 30여 분의 지역 대표 임원들이 계시고 총 8년의 노력 끝에 천여 분이 KPEC의 뜻과 취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KPEC은 700만 정도 되나요? 미국의 그 유대인들이 연방의회를 움직여서 미국을 이스라엘의 최고 후원국으로 만들고 또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는 유권자 운동을 하는 APEC, 아메리칸 이스라엘리 퍼블릭 어페어 커미티라는 APEC을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APEC은 참고로 회원이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마다 봄이면 워싱턴 DC에 2만 명 가량이 모여서 대규모 대회를 엽니다. 이때 대규모로 미 전역에서 오신 델리깃들이 미 연방의회를 방문해서 로비 활동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활동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잖아요.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세워나가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출신국과 미국의 거주국의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그 이민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또한 두 나라의 관계, 또 서로의 미래에 대한 번영 이런 것들이 담보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펙 대회에 미국 대통령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550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4분의 3 이상이 참석하거나 직접 참석하거나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우리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그 하마스 소탕 작년 10월 7일 날 그 비극적인 어떤 그 도발로 인해서 하마스를 소탕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가자 지구에서 굉장히 강경 일본도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나 여성들을 포함해서 3만 5천 명에 가까운 많은 민간인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제적인 비난과 외교적인 궁지에 이스라엘이 몰려 있어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 당국은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에이펙의 미국 어, 연방정부 또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깊은 로비를 벌여온 유대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인들은 2000년 이상을 나라를 이제 잃은 아픔 속에서 전 세계를 방황한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 또한 한민족 또한 이스라엘인들보다 더 큰 민주주의와 애국심으로 가득한 한인들이에요. 우리 미국에도 이제 미주 한인이 260만 명 정도 되고요. 참고로 그 유대인들이 주이시 아메리칸이 한 700만 명 되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정치력은 사실은
뭐 정말 손에 떼할 만큼 작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이 260만 명 중에 한 1%가량, 그러니까 2만 명, 2만 6천 명, 2만 명만 좀 함께 하면서 미 연방과 의회를 설득하는 케이펙의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한민족 모두의 미래가 달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리고 남북미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번영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케이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열린 그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저도 참여해서 보니까 정말 준비하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고 그만큼 또 보람 있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참 인상 깊게 그 행사들을 다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이번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 대한 평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그리고 조국영 앵커님도 참여하셨지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저도 조금 듣긴 했지만 2년 전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조국영 앵커님께서도 두 아주 훌륭하신 자제분하고 참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주 반갑고 또 한 자제분의 질문, 연방의원들과 대화를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 자제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주고요. 케이펙은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소규모의 포럼과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팬데믹 때는 화상 포럼을 통해 포럼을 이어갔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미 연방의회와 협력 속에서 의미 있는 포럼과 청문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2019년 6월 11일 날 브레이 셔먼 의원 주최로 그때 앤디 김 의원, 주디치 의원 등과 함께 연방의원실의 정책보좌관들을 초대한 가운데 미 연방의회 개성공단 청문회를 연방의사당에서 열기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이번에도 참석하셨던 주디치 의원이 의장으로 계시는 케이펙, 어나더 케이펙인데 저를 주디치 의원이 자기의 브라더라고 하시잖아요. 이번에 연설 때 그게 뭐냐면 이거는 K가 아니라 CAPH인데 Congressional 아시아 퍼시픽 아메리칸 코커스라는 미 의회 내에 아시아 태평양 소속 지역에 관여된 연방의원들 한 65명이 모여 있는 이 커커스입니다. 거기에서 북미 이산가족 청문회, 북한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제가 케이펙에 많은 관여를 했고 굉장히 인상 깊은 청문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펙은 이산가족 상봉 법안, 결의안들을 발의하고 통과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고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또한 북한 주민,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들도 실질적으로는 전쟁 종식 또는 평화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상호 신뢰 해결 없이 그 보장 없이는 북한의 협력도 끌어내기가 어렵고 미국도 강제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는 것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118기 미의회 회기인데 116기 회기에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HRES 152의 지지 확산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이때 52분이 지지 서명을 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급기야 2021년 117기 회기 때 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021년 5월 21일 날 어, 개최가 됩니다. 그 바로 하루 전날에 맞춰서 한반도 평화 법안 그때 117기의 이름은 HR 3446이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케이펙이 이 법안에 대해 어, 광범위한 미 의회의 인식 확산 그리고 미 주류사회뿐만 아니라 동포사회의 그 어웨어니스와 그 서포트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규모 이번에 하셨던 K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 내용을 대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 DC 캐피탈힐에서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개최했고요. 2023년 작년에는 이런 대규모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는 아니지만 미 연방의회 안에서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제의 연방의회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이제 5월 22일부터 24일 날 캐피탈 힐 하얏 리전시 호텔이 주가 됐고 연방 의사당에서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는 뭐가 틀리냐 이제 질문하신다면 사실은 2022년보다 지금은 특히 한국 정부가 굉장히 평화 활동을 억압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런 기조 속에서 대내적인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한국에서부터 전역에서 300여 분이 대거 참석한 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 또 12곳 이상의 연방의원실에서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비디오 영상을 보내거나 또는 축사 등을 보내서 함께 했고요. 또 의미 있었던 것이 한국 국회에서 평화 외교 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 5분께서 참여하셔서 행사 내내 함께 하셨지요. 특히 의미 있는 게 이때 이제 국민의당 국회의원도 한 분 참석하셔서 저도 참 감동이었는데 왜 이 자리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축사를 보내오지 않았는가, 혹시 초대가 됐는가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 K-팩은 항상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 이슈는 누구의 소유물도 또 누구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초당적이고 공통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 속에 많은 초대를 보냈지만 한국의 통일부 쪽에 한국 정부에도 초대장을 보냈고 또 주미 대사관에도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행사에는 저희는 초대는 모두에게 하지만 이 행사에 참여해라 말라 강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의 제유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 참석했던 이용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게 궁금하셨겠지만 행사 규모나 또한 관심도 또는 참가자의 어떤 질적인 그런 어떤 교육 상태 이것도 전보다는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 2박 3일에 굉장히 컴팩하게 진행이 됐는데 첫날 교육 섹션이었죠. 그때 킥오프 컨퍼런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방의사당 평화 퍼포먼스 그리고 킥오프 컨퍼런스가 끝날 즈음에 다음날 연방의회 로비 방문을 위한 팀별 미팅 그리고 그 다음날 프레스 컨퍼런스 그 다음에 이어진 50여 곳의 연방의원실 방문 로비데이 활동 그리고 연방의원들과 함께한 케이펙 갈라 나잇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갈라 나잇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의미 있게 우리가 거의 2.2마일을 걸어서 편도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를 했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한국정전에 참여한 외국에 멀리서 3만 6천 몇백 명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이 와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목숨이 소중하게 만드는 것,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종전을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대거 참가해서 참배를 했고 그 옆에 링컨 기념관 옆으로 이동해서 평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벌이고 이 모든 일정들이 힘들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제가 힘든 뭐 대내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다 도네이션을 걷고 회비를 내서 어느 정부 어느 기관에 단 1원도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좋은 호텔이죠. 그 하얏 리전시 호텔은 굉장히 예약하기 힘든 호텔이에요. 미국 연방에 5월에 행사한다는 거는 미국 워싱턴은 전 세계에서 와서 미국 연방의원을 만달라고 하고요. 전 세계 정부, 국회, 시민단체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경제단체, 이익단체, 또 시민단체, 수많은 데들이 와서 행사하는 건데 그 호텔이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 호텔인데 요번에 또 하늘에서 도우셔서 호텔을 잡을 수 있었고 모든 무대와 행사 진행도 규모에 있어서 큰 발전이 있었다는 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그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저도 가서 참 많이 배워서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한반도 평화 법안 HR 1369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당연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동안 지난 뭐 한 6년 가까이 많은 지금 유튜브 많은 분들께 알리고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방송도 출연하고 또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한계가 많아요. 이걸 많이 알아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참여 속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HR 1369, 1369이라 그랬는데 한반도 평화법안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5월 달, 5월 20일 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날에 브레이 셔먼 의원이 발의하고 앤디 김 의원, 그레이스 맹 의원, 그리고 로칸나 영이 공동 발의해서 그때 네 명이 했는데 그 법안이 이제 117기 회기 때 자동 종료돼서 폐기되고 작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3.1절을 기념해서 연방의사당 우리 요번에 그 하우스 트라이앵글 보셨죠? 우리 기자회견 했던데 거기에서 셔먼 의원이 주도가 되고 우리 케이펙 멤버들이 다 가서 발의를 다시 한 겁니다. 작년 3월 1일에.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평화 법안이고 이 법안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실현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는 공화당 1명 포함해서 46명이 지지 서명을 했지만 그 연방 의원들의 10%가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불량국가 또 로그네이션 악의 축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고 이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회기 118기 회기 때는 작년 3월 1일 날 발의가 된 다음에 현재까지 42분에 동참하고 있는데 아직 이번 회기가 7개월 정도 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진전들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 의원이 3명이나 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어요. 그중에 이제 앤디 빅스 연방 의원은 사실은 공화당 내에 프리덤 코커스라고 굉장히 극우적인, 그러니까 굉장한 보수적인 분들이 참여하는 코커스의 그 의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저도 면담을 했는데 이 길이 맞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재 일변도 정말 강경 대치 이런 거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거다 해서 사인하셨고 이번에는 두 분의 아주 젊은 여성 공화당 의원들이 사인하셨는데 한 분은 아나 루나라는 플로리다 템파가 지역구인 연방 의원이고 또 한 분은 그 니콜 밀리타키오스라는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가 지역구인 연방 의원인데 두 분 다 트럼프의 측근이세요. 굉장히 이분들이 이 지지 서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맞서서 안타깝게도 한국의 영김 의원, 미셸 스틸박 의원 등 한국계 공화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또 서한을 작성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지요. 이것 때문에 브래드 셔먼 의원 등 어떤 미국에서는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자기의 의지가 있으면 자기 법안을 내거나 하면 되는데 좀 거기에 반대하는 듯한 이걸 내서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공분을 좀 사기도 하셨지만 그렇지만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 한반도 평화법안의 정신인 그 종전선언 결의안이 프랑스 상원에서도 만장일치 통과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 브레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발의돼서 13명의 영국 하원들이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 평화법안이 점차로 많은 관심과 공간을 이끌고 있는데 미주 패권 시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북한의 현재의 핵과 무사일뿐만이 아니라 재래식 포탄까지도 미국과 서방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북한을 북중로 보내 블록으로 더 밀어붙이겠죠. 그거는 바로 외교적인 실패다라는 교훈이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게 현실적인 동결, 신고, 검증이라는 실현 가능한 대북 정책 속에서 북측과의 상호 가능한 경제 협력을 꾀하고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그래서 남북미 교류 협력을 이끌어가면서 북한의 사회를 열어가는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에게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의 그 외교관계 수립은 미국으로서는 롱 오버듀예요. 사실은 90년대 초에 소련 붕괴, 그러니까 공산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서 그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 한국, 남한 쪽은 러시아와 중국 포함해서 많은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아직 그때 했어야 되는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북한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북한도 우리가 뭐 이렇게 은둔의 나라, 정말 뭐 아주 눈에 안 보이는 나라로 보이지만 북한도 그 이후에 영국, 캐나다, 독일 같은 140개 국가 이상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외교 행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한국 정쟁에 공식적인 종전을 옹호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부경 선생님도 그때 브레 셔먼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캐나다에서 캐나다 의회를 설득해서 이런 평화 법안이 나오게 해주는 것도 이걸 지지하는 결의안이 나오게 해주는 것도 커다란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의 또 중요한 우방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제거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과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분당국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초창기 한국의 보수 정권들은 나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족적을 남겼어요. 물론 이제 당시 국제적인 어떤 개탕트 분위기도 함께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70년 초에 7.4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죠. 또 노태우 대통령이 90년 초에 남북관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해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그분들이 다 보수적인 정권의 리더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2000년에 6.15 선언이 나왔고요.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6.15 선언, 그리고 1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추진했던 4.27 판문점 회담에 이어서 9.19 평양 공동선언, 그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나온 겁니다. 그 남북 군사합의서로서 지난 5, 6년 이상 나름대로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평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문제가 됐던 그 서북도서와 NLL 등에서 분쟁이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이 군사합의서는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는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 쪽에 훨씬 더 이익이 됐던 합의였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런 조치, 효력 정지를 내리게 된 그 원인이 됐든 사실 저도 사실 동의하기 힘든데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대북 전달지를 그런 살포를 자유민주 사회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이를 방조하고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듯한 현 정권으로 보여져요.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대북 전단지 살포로 인해서 더욱더 이
감정적인 싸움은 더 에스컬레이트 되고 접경지 주민들은 더욱더 이 생활에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에서 했던 이번에 오물풍선은 저도 동의할 수 없고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런 것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을 핑계 삼아서 군사합의서 전체를 효력 정지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불성설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윤 정권이 그렇게 이해는 이, 평화는 힘으로 가져온다. 그랬다면 일본이 아직도 여태까지 독도를 영유권을 도발하고 그 도발의 강도가 높아지고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강제 노동 노동자들에 대한 그 보상을 전혀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있었던 한국 기업 라인 사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어? 행정 조치를 내리는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과연 이게 너무 이 정부의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지 사실을 묻고 싶고요. 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잘 모르는데 이번 여름에 또 한미일 삼국 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의 지상과 수중과 공중과 사이버 전 영역에서 이게 행해집니다. 물론 이 한미일 군사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시책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한테 말씀합니다. 한미일 한국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 있을 수 없다. 그 대신에 북한을 우리 편으로 해서 남북미 협력을 이끌어내면 그 이후에 일본이 협력하는 건 괜찮지만 일본하고 군사 협력을 한다는 것은 모든 한국 국민, 보수 진보를 넘은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거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외교 행위라고 저는 강하게 항의합니다. 미 연방의원들한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지금까지도 노리는 일본과의 군사훈련을 보수든 진보든 어느 국민이 바랄까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단 한말도 하지 못하면서 같은 동족에서 그냥 그 감정적으로 나온 걸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한다. 그거는 정확한 외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민족은 적대시하면서 침략국 일본의 합으로 향하는 정권이라는 어떤 그 오명을 세지 않도록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여주는 정부의 행태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서 현재 20% 초반대로 떨어진 지지율로 인해서 위기를 느낀 정권이 그 위기를 모면하라는 대책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전쟁과 대결은 있을 수 없고 평화로서 평화가 경제고 대화로서 대화가 함께하는 공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북한 인권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원한다면 자극적인 대북 전단지 살포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적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게 북한을 여는 길이에요.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북한 사회가 개방이 됐는지 장마당이 450개가 열리고 북한이 엄청난 이 서방 문물을 경험하게 된 중요한 어떤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현재 우리 윤석열 정권이 내린 그 조치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고 그걸 다시 철회해 주길 바란다. 북한과의 외교적인 노력, 비록 좀 포악한 형제하고라도 같이 밥을 사주고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우리 따뜻한 형제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또 중요한 길들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그 열정이 느껴지고 정말 평화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다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주 동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미주동포님들 먼 이민생활 조국을 떠나서 이영만리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먼 땅에서 정말 고단한 이민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죠.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 또 중미, 남미, 또 사실은 미주동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전 세계 곳곳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사실 애국자들입니다. 제가 미국 동포들에게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딱 먼저 한 가지를 먼저 한국 국회에 좀 바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현재 지금 말씀드렸지 미국의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조약,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즉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이 근본 정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시 소통해서 북한 핵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또 인도주의적인 문제, 평화 번영에 더 나가는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외교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들이 그 근본 정신인데, 근데 그 분단과 대결과 전쟁의 당사국이 한국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러한 평화를 위한 입법의 노력이 없다는 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 연방의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국회에서도 나와 있지도 않은 입법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건데 22대 한국 국회에서 미 연방 한반도 평화 법안을 들여다보시고 검토하시고 이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정신을 닮은 평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은 22대 총선에서 정확한 민의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한미 양국 국회에서 손뼉이 이렇게 맞춰지고 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평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회, 22대 국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당부드리고요. 미주 동포들께 또 해외 동포들께도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는요, 어떤 정치적, 이념적 이슈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이슈는 바로 내 자식, 내 후손들의 미래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대결과 전쟁의 위협을 해결하지 않고 내 자식들한테 이런 질문을 지어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해외 동포들은요, 출신국과 거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외교 자산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해해야 합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러 해외로 이민 간 조국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외교 자산이고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동포들을 이 외교, 평화 외교의 중심에 세우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동포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가 돼서 모은 돈으로 그 지역의 좋은 정치인들, 유권자요, 모범적인 납세자요, 시민으로서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정치 결정권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투표를 하지 않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으로 끝날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제, 우리 교육, 모든 문제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고 그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과정에 참여하고 후원하고 나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이번에 특별히 한반도 평화법안이 나와 있는데 각 지역구에 있는 연방의원들 435명의 하원의원들과 100명의 상원의원들께 HR 1369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해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K-팩의 각 지역 활동에 관심 가지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또 내가 더 많은 활동도 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은 K-팩이 아직 없는 지역이 지역 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런 K-팩 지역 대표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미주 지역 동포분들께서 참여를 앞으로 해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에 계시는 분들뿐 아니라 당연히 한반도,
그쵸. 저희 조국 한국이 정말 도움을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필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앵커님. 저희 케이팩 최강철 대표님께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주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